반갑습니다. 독학사 이상심리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1장에 보시면 이상심리학의 이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상심리학을 좀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심리학이 뭐냐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배우는 게 바로 이상심리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상심리학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비정상적이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주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비정상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는가, 그리고 어느 수준을 비정상이라고 보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재 1절에 보시면은요, 이상심리학의 역사가 있죠. 이제 1번에 보시면 이상심리학의 이상심리학이 도대체 뭐냐? 양가로 1번에서 보시면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상행동 또는 정신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라는 용어를 어떤 다른 교재들은요, 정신병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행동이라든지 정신병리,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 행동만 우리가 연구하냐, 이상 행동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비정상적인 감정 상태, 비정상적인 사고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이상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발견과 기술. 그러니까 그 이상심리학 쭉 우리가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최근에 들어간 어떤 병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과학에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가 더 고도화되기 이전에는 병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사회가 고도화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병리성이 나타나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봤을 때는 꼭 인간이 좋게 하는 측면이 물론 있죠. 좋게만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대급부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병리적인 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어떤 병리성이 있다면 어떤 병리성이 새로 나타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상심리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새로운 이상행동,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고, 그래서 뭐 더 연구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더 연구하면 그럼 치료적 방법은 어떤 치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정신장애, 나타난 정신장애 어떤 핵심적인 증상들, 그 증상들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를 쪼개서 뇌가 어떻게 됐구나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현상들,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증상의 특성이라든지 하위 유형이라든지 비전형적인 독특한 유형들, 그다음에 다른 정신장애들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신장애들을 분류해요.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상심리 할 때 그 이제 고유한 카테고리, 그래서 카테고리 안에 하위 장애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묶어서 범주화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포 양상이냐, 분포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또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는 게 이제 분포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그라미 비우면서 역학 연구라고 해야죠. 유병률, 발병률, 그다음에 위험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냐, 유전적인 특성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환경적인 특성이냐. 환경적인 특성이라면 그 특성들 중에서 어떤 특성들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상심리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신 것처럼 재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발이 가장 흔한 것 같은 경우는 우울 같은 경우가 재발이 좀 이렇게 흔히 나타나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재발이 나타나졌을 때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나타나지는지, 그리고 재발률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상행동에서, 이상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거다.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 치료와 예방 방법들. 그래서 정신장애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물론 치료 기법을 아주 자세하게 배운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 뭐 약물 치료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은 어떤 거가 있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에서 주로 사용한다면 어떤 심리치료 기법들, 정신분석을 사용하는지, 인지행동을 사용하는지, 게슈탈트를 사용하는지, 뭐 현실치료를 사용하는지 다양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요 어떤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범주 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그 이상심리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정신 건강을 이제 그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특성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건강한 심리 기능을 가진 사람의 어떤 특징,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하다. 그러니까 매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신병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의 특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현실 검증력이라고도 부르죠. 현실 검증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실 파악이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겠죠,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자기의 어떤 상태라든지 자기 동기라든지 자신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자기를 검색하고 자기를 관찰해서 바꿀 수 있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겠죠.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서 분노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적절한 수준만큼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기능적이고 건강한 사람. 아예 표현을 못해. 이것도 불건강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다른 사람만 생각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적절하게 존중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하고 자신감을 갖고 나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남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능력이 비교적 좋아요. 그래서 좋은 대인관계를 비교적 잘 만들어내더라, 이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동그라미 6번, 자신의 능력을 생산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능력을 아주 생산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거로 3번에서 보시면 이상심리학의 목적. 이상심리학의 목적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동그라미 1번에서 심리적 불행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는 거. 동그라미 2번에서 어떤 문제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는 거. 그래서 증상대로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로 구분해내는 거. 동그라미 3번 치료 방법 과 예방 방법들을 제안하는 거. 이게 이제 이상심리학의 목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2번에 보시면 이상심리학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상심리학은 그러면 사람의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현대 이상심리학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험에는 나와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양가로 1번에서 보시면 아주 고대에는 귀신론이라고 하는 거,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물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인위적으로 이 두개골에 구멍을 뚫은 흔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제 아마도 주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귀신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한, 귀신을 이렇게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뇌에 이렇게 그 구멍을 뚫지 않았었나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하는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있기는 있었는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고요.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의학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의사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치료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것과 함께 마음의 문제까지 이렇게 고민을 갖기 시작한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 의사
의학들의 뭐 의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사체액설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이제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어떤 비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론, 사체액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을 기준으로 보면 몸 안에 4개의 체액이 있는데 이게 불균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다라고 히포크라테스는 봤어요. 그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이 견해를 따랐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그 체액이라고 하는 거 4가지 체액이 뭐냐면 혈액과 흑담즙, 황담즙, 점액 이렇게 이제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4가지 체액이 다 있는데 사람 안에 뭐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뭐 혈액형, 그다음에 흑담즙형, 황담즙형, 그 다음에 점액형 이렇게 구분을 했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액형은 다혈질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이제 혈액형이라고 불렀고요. 흑담즙은 우울한 기질, 주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황담즙,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액질, 흥분하고 격분하고 이제 활달하지 못한, 흥분 격분이 적고 죄송해요. 흥분 격분이 아주 낮아서 활발성이 매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점액질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이제 치료 방법, 그럼 히포크라테스의 치료는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4가지 그 체액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접근을 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냐? 먹는 걸 통해서. 어떤 음식들을 먹어서 이제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료법은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환자 본인에서 이제 원인을 찾고자 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디귿에서 보시면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라든지 어떤 식이요법, 피를 뽑는 거, 사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적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퇴보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양가로 3번에서 보면 중세 유럽에서는 악마론 또는 귀신론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퇴보를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떤 의학적인 접근으로 시도를 했다가 다시 퇴보해서 이건 귀신 들린 거야. 이게 치료하는 게 불가능.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럼 중세 시대에 그 귀신론이 득세했을 때는 이상행동은 뭐냐면 악마가 씌여 있는 상태예요. 귀신이 씌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뭐 이제 그 환자는 악마 또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때린다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했고, 이렇게 도저히 쫓아내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이제 화형을 통해서 태워주게 악마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그 의학이 퇴보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양가로 4번에서 보시면 이제 근대의 중세 말 또는 르네상스와 함께 인도주의적 치료가 좀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으로 봐야지 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어떤 벗어난 결과를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웨이어라고 하는 학자는요, 마녀가 아닌 정신질환자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분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과거에는 분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다 귀신 들렸고 마녀다 이렇게 이제 여자가 귀신 좀 많이 들렸나? 뭐 하여간에 그 마녀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 웨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신 분열, 이제 정신 질환에 의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의사가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의 정신 질환을 신체적 질환과 유사한 정신적인 질환인 거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사람으로부터 일반인으로부터 좀 격리시켜서 수용하는 수용 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죽이던 것보다는 좀 낫기는 했죠. 근데 꼭 감옥처럼 이렇게 교도소에 가두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이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가두는 그런 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필립 파넬이라고 하는 학자는 필립 피넬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중시했고요. 인격적인 어떤 처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이렇게 죄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어떤 격리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덕적인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정신질환자의 족쇄, 그러니까 묶어두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구타라든지 사열이라든지 이런 치료 방법들을 아주 반대하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병원 환경 자체도 이제 그 아주 개선을 해서 아주 그 이제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그런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치료하기 위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서 이 시대에 이제 치아루치라고 하는 학자, 듀크, 그다음에 딕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제 인도주의 치료에 공헌을 한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6번에서 보시면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부터 신체적 원인론 대 이제 심리적 원인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어떤 접근 방법이 그 대두가 됐어요. 어떤 그 정신 질환 자체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냐. 주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했고요. 심리적 원인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 어떤 불행한 경험들 아니면 커가면서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심리적 원인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주장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신체적 원인론을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은 동그라미 기억에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관점이 이제 부활을 한 거죠. 사체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아주 옛날에 뭐 2000년도 훨씬 더 된 그 옛날에 주장을 했던 거니까요. 그 이론에 이제 그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져온 거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신장애의 특정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되뇌 병질 그리고 특정 임상 속은 특정 치료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접근했던 것이 뇌에 대해서 뇌의 어떤 기능이 활성이 떨어지면 어떤 기능이 그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또는 뇌 안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 이전에 뭐 그 심리학 개론 이런 거에서 배우셨겠지만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이제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살짝 떨어져서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을 쏘고 이쪽에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야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활성화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신체적 원인론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뇌의 기능이 떨어진 거고 신경 전달 물질에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약물적인 접근이라든지 과도한 경우엔 수술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에서 신체 질병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신체적 원인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심리적 원인론은요. 정신장애의 심리적 원인,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환경이라든지 부모와 어떤 관계를 했다라든지 주변에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줬냐, 어떤 자극을 줬냐 이렇게 이제 보는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매즈머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최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면술을 사용을 해서 단지 최면으로 신체적인 뭘 안 하고 최면으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게 이제 매즈머의 그 어떤 그 최면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이트도 이 최면술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면술을 버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최면술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했더니 그 당장은 어떤 치료적 결과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도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무의식을 최면술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환자 개인이 의식이 동의해서 그 무의식을 끌어올려서 끄집어내야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최면술을 버렸죠. 동그라미 디귿에 보시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신경증의 원인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그래서 프로이트는 최면술을 아주 초기에는 많이 활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치료 기법으로는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상담
다른 과목들에서 많이 배웠었을 테니까 주로 사용했던 프로이트의 치료 기법은 이제 자유현상이라든지 꿈 분석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건 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양가로 7번에서 현대의 이상심리학은요. 이 그 신체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 이 두 개를 믹스시키죠.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적인 그런 이해. 최근에 그 어떤 그 이상 심리의 이상 행동 또는 이상 병리의 원인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환자가 기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 사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취약성이 발현이 돼서 어떤 이상 증세로 나타나진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뇌의 기능적 이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습득된 어떤 그 초기에 형성된 취약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지금 현재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강력하게 발생해서 이게 두 개가 빵 하고 부딪히면 어떤 증상으로 나온다. 이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1950년 이후에는 다양한 약물도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시켜서 격리시켰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통원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접근이 돼서 지역사회적 접근,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사회적 접근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시면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 판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상행동이라고, 뭘 비정상이고 뭘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거냐라는 거에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이상행동 및 정신장애 개념, 양가로 1번은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적응을 저해하는 어떤 심리적인 기능의 손상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업과의 관계에서 가정의 관계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적응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상행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어떤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들. 그래서 그 본인만 그렇게 느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중요한데 본인도 그렇게 느끼지만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직장 생활에서든 대인 관계에서든 아니면 가정 생활에서든 문제가, 고통이 나타나줘야 우리가 이상행동 이렇게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에서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상행동의 어떤 그 집합체, 그 모은 것을 정신장애 이렇게 부르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으로서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행동적 측면에서 개인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어떤 특성들이 포함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양가로 3번에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어떤 고통과 불행을 초래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개인의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그냥 머물러서 그냥 혼자 좀 문제가 있고 다른 대인관계나 뭐 가족생활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회 문제로, 그 사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요. 직장생활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렇게 사회 문제로 초래될 때 우리가 이상행동 정신장애로 진단을 한다. 큰 2번에 보시면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양가로 1번 통계적 평균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거죠. 통계적 평균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정규 분포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정규 분포 곡선, 정확하게 이제 뭐 제가 좌우가 대칭이 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건 뭐 제 한계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마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IQ라고 하는 것도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키, 이것도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요. 무슨 얘기냐면 키가 제일 작은 사람부터 키가 제일 큰 사람까지 일렬로 이렇게 쭉 세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키가 정확하게 동일해. 그럼 옆으로 세우면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거라는 거지.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줄어들겠죠. 키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줄어들겠죠. 가운데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겠죠. 그렇겠죠. 우리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고요. 우리의 체중도 전형적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고요. 키, 뭐 우리의 우울, 그다음에 뭐 다양한 문제들은 다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요.
어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에 따라서 수치로 내가 가진 지능을 이제 수치화시킨 게 이제 지능 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능은 평균이 100입니다. 무조건 평균이 100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통계적 처리를 통해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만들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여기도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그러면 1표준 편차는 15씩이 돼요. 현재 지능 검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표준 편차만큼 내려간 70, 2표준 편차만큼 올라간 130.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2표준 편차 미만은 대략 2% 정도. 대략. 2표준 편차 넘어가는 수치도 대략 2% 정도 되게 만드는 게 통계적 처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난 IQ 70 미만인 경우에 지적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적장애. 지적장애 진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적장애 진단 기준은 IQ가 70 미만이어야 지적장애 진단이 내려져요. 그럼 IQ 130 이상이면 영재라고 부릅니다. 영재. IQ 140은 천재라고 부르냐? 그런 건 기준에 없어요. 그냥 영재, 130이 영재예요. 그래서 IQ 130 나 예전에 학교에서 검사했는데 IQ 130 넘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검사하면 그 집단으로 검사한 건 그냥 이렇게 검사했구나라고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검사를 해서 IQ 130이 넘으면 이건 전체 인구 중에 대략 한 2% 정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이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이건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이건 높은 비정상, 이건 낮은 비정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통계적 기준에 따른 이상 행동 또는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통계적 평균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 자체는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내에 그러면 여기 전체를 정상이라고 부른다. 정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96%의 사람들이 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적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로 나타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지능이 측정이 가능하냐. 지능 자체는 원래 측정이 불가능한데 그 지능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만들어낸 게 지능 검사예요. 그러면 지능 검사가 정확하게 우리의 지능을 다 얘기하냐. 아니 그러시면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능 검사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지능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요걸 지능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조작적 정의라고 부르죠. 그걸 요걸 지능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그 지능이라고 규정한 걸 통해서 그 평균을 벗어나는 그런 수치를 이제 우리가 비정상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심리의 특성이 정규분포한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규분포하는 수치화시키면 정규분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는 않겠죠. 심리적 특성 자체가. 동그라미 4번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제가 IQ 검사를 했는데 72야. 72. 그럼 전 정상지능이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을 정상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경계에 있잖아요. 경계. 사실은 이 70 기준이니까 요쯤 있는 거죠. 요쯤. 이것도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69야. 그럼 1차이로 비정상이 되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72 IQ 나온 사람과 69 IQ 나온 사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뭘 갖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2배로 할 수 있는 거냐, 3배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3배로 하면 비율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0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가 정규분포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냐. 그래프화시킨 것 뿐이지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그러면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거
비정상을 뭘로 기준으로 삼을 거냐? 주관적인 불편감, 개인적으로 고통을 과다하게 느끼면 장애 이렇게 진단을 내리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두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난 별로 머리가 안 아파 그러면 두통이라고 우리가 얘기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깨질 것 같아. 그러면 너 두통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본인이 너무 우울을 느껴 이랬을 때 우리가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내리자라고 하는 기준인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경우를 이상행동이라고 부르자는 기준인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인 불편감 또는 주관적인 고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준을 삼았을 때 한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심각한데 별로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현증이라고 부르는 정신분열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정신분열이라고 불렀다가 최근에는 조현증이라고 부르죠. 이 조현증 환자들은 자기가 조현증이라는 걸 잘 인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인의 고통은 별로 없어요. 주변 사람이 고통스럽죠. 망상장애 중에 특별히 피해망상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게 믿고 있어요. 네 생각이 틀려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부르는 편집증 같은 경우, 이건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는 고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고통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양가로 3번에서 그러면 사회문화적인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하루에 이제 한 3끼 정도 먹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공기로 5공기씩 먹고 이걸 하루에 막 10끼씩 먹어. 그러면 야, 얘는 먹는 거에 있어서 장애가 있겠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사회적 규범.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을 우리가 이제 문제로 보는 이런 시각이 이제 이상심리학에서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범으로부터 아주 일탈된 행동들을 하는 거.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범인데 그 규범을 아주 벗어나서 대인관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 한계는 뭐냐면 일탈 행동을 이제 일탈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 행동 또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냐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화적 규범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가장 흔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여성들도 할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일탈 행동 자체가 규범으로부터 일탈을 우리가 비정상으로 구분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러면 규범으로부터 일탈을 했는데 현재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그러면 이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양가로 4번에서는 이제 법적 기준을 이제 정상 비정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그리 좋은 방법들은 아닙니다. 양가로 5번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기준을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비정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DSM-5 또는 ICD-10 곧 ICD-11이 나온대요. 11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ICD-10이 나와서 그게 이제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DSM-5라고 하는 그래서 DSM-5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지사에서 번역을 해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DSM-5라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책에 보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비정상 이렇게 보는 그런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현재 정신의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적으로 볼 때는
DSM-5라고 하는, 이건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었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는 안 하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이 DSM-5라고 하는 기준을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 좀 전에 말씀드렸던 ICD라고 하는 진단 기준도 있어요. 이건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진단 기준인데, 세계보건기구니까 전 세계가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DSM을 훨씬 더 많이 쓴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DSM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상심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